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통계 분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실기를 대비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ILO의 근로불능 상해의 구분. 근로불능 상해다라는 건 일을 못하고 쉬는 상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상해 정도별 분류, 얼마나 다쳤는가를 분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로불능 상해 첫 번째는 사망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두 번째는 영구 전 노동불능. 영구라는 건 앞으로 영원히, 영구히, 그죠? 이렇게 풀어서 연필로 영구히. 전이라는 건 신체 전체가, 신체 전체다. 연필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영구히 신체 전체가 노동이 불능이다. 노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신체 전체의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근로손실 일수에서요, 사망하고 1, 2, 3급을 동일하게 7,500일로 했죠. 그죠? 그래서 1에서 3급, 1, 2, 3급제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구, 앞으로 영구히 일부는 신체 일부를 뜻해요. 작업 시간이 아니라 신체 일부의 노동이 불능이다. 자, 상해를 입은 그 부분이 앞으로는 일을 못한대. 예를 들어 팔이 절단되었거든요. 이 팔은 앞으로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을 상실하는 것인데요. 4에서부터 14급까지는 이제 신체 전체는 아니지만 장애를 입은 부위별로 앞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시 전 노동 불능은 일정 기간, 전은 뭐냐면 연필로 적으세요. 요거는 신체가 아니고요. 노동시간 전체가 되겠습니다. 일시전 노동불능은 일시적으로 노동시간 전체 노동이 불능이다. 그 말은 일시적으로 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노동 종사가 불가합니다. 쉬는 거니까 요거는 휴업 상해가 되겠습니다. 일시 일부다, 그죠? 요것도 역시나 신체가 아니라 노동시간 일부입니다. 노동시간 일부의 노동이 불능이다. 요것도 일정 기간 일부 노동의 종사가 불가능합니다. 일부 노동의 종사가 불가능하다는 건 일부는 일하고 일부는 치료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전 근로하고 오후에 통원 치료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통원 상해가 해당되고요. 자, 이것보다 이제 더 약한 건 구급 조치 상해죠. 그래서 현장에서 구급 조치하고 일하러 가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근로불능 상해, 일을 못하는 상해고요. 상해 정도별 분류, 얼마나 다쳤는가를 분류합니다. 제일 많이 다치고 제일 일 못하는 게 첫 번째 사망이다, 그죠? 두 번째는 영구 전 노동 불능입니다. 앞으로 영구의 신체 전체의 노동이 불능이다라는 건 신체 전체 노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고요. 1, 2, 3급제가 해당됩니다.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4에서부터 14급제가 해당되고요. 일시 전 노동 불능은 일정 기간 노동시간 전체 노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일정 기간 노동 동사가 불가능하고요. 쉬는 휴업 상해가 해당되겠습니다. 일시 일부 노동 불능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노동만 안 하고 일부 노동은 종사하는 거죠. 일정 기간 일부 노동의 종사가 불가능한데요. 통원 상해가 해당되고 이것보다 더 약한 건 구급 조치 상해.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통계내는 방법인데요. 필기에 잘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파레토도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필로 막대 그래프다. 막대 그래프가 파레토도가 되겠습니다. 네, 사고 유형이나 기입물 등 데이터를 분류하여 항목값이 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값이 큰 거, 그 다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큰 값부터 나타내는 것을 파레토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는
예, 어떤 재해의 특성이 되는 요인, 원인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재해와 그 요인과의 관계를 어골상은 뭐냐면 물고기 뼈죠. 물고기 뼈로 나타내는 거다. 그죠? 뼈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일 굵은 뼈 척추가 있죠. 그 다음에 가는 뼈가 있고 여기에 장가시가 있다. 그죠? 이렇게 그려가는 것을 네, 특성 요인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렸는 걸 보면요. 일단은 재해다. 그죠? 재해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직접 원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있고 불안전한 행동, 예, 물건이 있다. 불안전한 상태가 있다. 그죠? 또는 이제 사람에 대한 간접 원인이 있겠죠. 관리적 원인이다. 교육적 원인이다 있고요. 그리고 물건이 불안전한 상태를 일으키기 전에 재해 발생 경과, 어떤 조건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예, 원인들, 관리 부재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들 이렇게 적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특성 요인도 작성 방법은 특성의 결정은 무엇에 대한 특성 요인도를 작성할 것인가 결정하고요. 등뼈는 원칙적으로 예, 이것만 보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그려나간다라고 예, 향하는 화살표를 기입합니다. 큰 뼈는 특성이 일어나는 요인이라 생각되는 것을 크게 분류하고요. 중뼈는 특성이 일어나는 큰 뼈의 요인마다 다시 미세한 원인이고 작은 뼈는 개선책 기입한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방법은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크로스 분석인데요. 두 가지나 두 개 항목 이상의 요인이 상호 관계를 유지할 때 예, A가 따로 있고 B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A와 B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서 이 접합점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나 두 가지 항목 이상의 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게 크로스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필기에 보면은요. 간혹 최근 들어서는 덜 나오는데 과거 기출에 보면 크로스 분석이 있고 클로즈 분석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클로즈 분석은 같은 분석법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두 개 이상 요인의 결과를 클로즈, 확대시켜서 결과 내역을 교차하여 작성하여 분석한다. 그래서 요거를 크로스 분석이다라고 볼 때는 두 개 이상의 원인을 서로 교차해서 분석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클로즈 분석이다라고 보는 것은 두 개 이상 요인의 결과를 클로즈 분석도로 교차한 그림을 작성하여 나타낸다. 이 부분만을 클로즈 시켜서 나타낸다 할 때는 이걸 또 클로즈 분석이다라고도 예, 어쩌다가 클로즈 분석이라는 기출이 과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리도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재해 발생 건수 등의 대략적인 추이 파악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주식 그래프 같은 거 보면요. 정확한 값보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보기가 더 쉽죠. 그래서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건 관리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예, 재해를 통계내는 방법의 종류, 다음 중에서 재해 통계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큰 값부터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파레토도. 재해와 원인의 관계를 어골이죠. 물고기 뼈 모양으로 좌에서 우측으로 그려가는 건 특성 요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을 교차해서 나타내는 건 크로스 분석, 때로는 요거를 클로즈 분석이다라고도 나오고요. 주식 그래프처럼 정확한 값보다는 대략적인 추이 파악에 사용되는 건 관리도가 된다.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재해를 나타내는 통계 방법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해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재해 사례 연구라는 건 말 그대로 재해가 일어났던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 원인을 분석해보고 대책을 수립해서 동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해 사례 연구 진행 단계인데요.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게 1에서부터 5단계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필기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1, 2, 3, 4, 5 이렇게 외워버리면 필기에서 다음 중 제4대 연구 진행 단계의 3단계를 고르시오. 그죠? 3단계는 근본 문제점 결정인데요. 여기를 1, 2, 3이라고 해버리면 문제점 발견으로 실수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제4를 연구할 때는 기억하세요.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은 뭐냐? 제4의 연구는 사고 난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 작동이 자꾸 우리가 3차 동영상, 실기에서 동영상 시험 있죠? 예, 사례를 연구하는 건데요. 동영상 시험이 바로 제4의 연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지게차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집니다. 지게차가 짐을 이렇게 많이 실었어요. 보기에도 너무 가적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지게차가 보여지고 다른 장면에서는 앞에서 작업자가 허리를 숙여서 지게차가 다니는 통로에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죠? 아직은 재해가 나기 전의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요. 다음 장면이 뭐냐면 지게차와 작업자가 쾅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재해 난 사례를 연구하는데 우리가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쾅 부딪히는 사실의 확인, 사고 난 사실만을 확인한다면 문제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분석이. 그래서 항상 제4의 연구 진행 단계에서 첫 단계 뭐냐면 사고 나기 전 단계 전제 조건이 재해 상황을 파악하라. 어떠한 상황에서 재해가 일어나는지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물건을 너무 과적했고 유도자도 없었고 그리고 차가 다니는 통로에는 작업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가 다니는 통로에 작업자가 작업을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요. 1단계는 사실의 확인. 사고 난 사실을 확인하라. 어떤 사고냐면 차량, 지게차와 작업자가 쾅 충돌하는 사고다. 그죠? 사실의 확인, 사고를 확인했다면 2단계 문제점 발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과적했고, 유도자 없었고, 통로가 구획되어 있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단계는 근본 문제점 결정인데요. 핵심 원인을 결정하는 거다 보면 돼요. 문제점은 과적도 있고 유도자 미배치도 있고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근본 문제점은 만약에 작업자가 아무리 차가 다니는 통로에 작업자가 들어왔더라도요. 운전자가 작업자를 봤다면 충돌할 리는 없었다. 그죠? 그래서 핵심 원인은 보지 못한 것이다. 물건을 너무 높게 쌓은 것이다. 이렇게 근본 문제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점부터 4단계 대책을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3차 동영상 작업형 시험에서는요. 대책을 한 가지 적으시오, 두 가지 적으시오 할 때는 5가지 대책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장 핵심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부터 답으로 적으십시오라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4대 연구 진행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4대 연구는 과거 사고가 난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수립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죠? 뭐다? 재해 상황의 파악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재해가 나는지 파악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재해 상황을 파악했다면 1단계는 사실의 확인, 사고를 확인하라. 그죠? 2단계는 문제점 발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3단계는 근본 문제점 결정, 핵심 원인을 결정하고요. 4단계는 대책 수립까지, 전제 조건에서 4단계까지가 있다. 그죠? 실기 대비해서 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기출 한번 볼까요? 1단계 사실의 확인에서 확인해야 되는 4가지. 그죠? 사실의 확인은 사고를 확인하자라고 했는데요. 누가 사고 내는가 확인하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사람이 낼 수도 있고 물적인 조건, 물건일 수도 있고 관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재발생 경과. 1차 재해가 2차 재해로 경과되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해 및 재해 발생 형태인데요.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필기서부터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상해 종류별 분류. 이 부분은요, 직접 서술하시오보다는 작업형에 가면 동영상을 보고 해당되는 재해 발생 형태를 적어라 이렇게 잘 출제됩니다. 물론 상해 종류도 중요하지만 재해 발생 형태를 적는 게 더 잘 나옵니다만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상해 종류는요, 이렇게 연필로 적어둘게요. 상해 종류는 상처 종류다라고 생각하면 덜 혼돈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어디를 다쳤는가? 상처 종류다. 그죠? 그래서 골절은 쉽죠? 네. 골절. 예, 뼈가 부러지면 우리가 골절되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절은 뼈가 부러진 상해가 되겠습니다. 동상도 차가운데 접촉되면은 동상이 있잖아요. 추울 때, 그죠? 저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입니다. 부종은 몸이 부은 거예요. 부었을 때, 야, 부종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국부에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부어오르는 거. 그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퉁퉁 붓는 게 부종이 되겠습니다. 찔림보다는 자상으로 시험에 나와요. 요거는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는 예, 자상이다. 그죠? 그래서 칼에 찔리면 자상입니다. 별 피하겠습니다. 나오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에는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는 겁니다. 칼에 우리 베인다 하기 쉬운데요. 칼날 등에 찔린 게 자상이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박상은 우리가 멍들었다 하는 건데요. 좌상이라고 합니다.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이나 근육부를 다친 것. 우리가 멍들고 삐끗했을 때 좌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피하 조직, 근육부를 다친 상해이고요. 절단은 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겁니다. 중독 질식이 있다. 그죠? 별 피할게요. 음식물,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해가 되겠습니다. 찰과상은 스치거나 문질러져서 피부가 벗겨진 상해. 예전에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부가 벗겨지면 빨간 약 발랐죠? 이렇게 피부가 벗겨진 것 찰과상 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베임은 창상입니다. 창칼에 베인 상해. 우리가 창에는 찔렸다라고 표현하기 쉽죠? 근데 창칼에 베인 건 창상이에요. 창상은 베인 거다. 창에는 앞으로 베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화상은 화재나 고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고요. 뇌진탕이죠.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장애로 일어난 상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익사가 있다는 거. 요거 있었다는 거 기억할게요. 물속에 추락하여 익사하면 익사가 되고요. 피부병입니다. 직업과 연관되어 발생 악화되는 모든 피부 질환 되겠고요. 주의해야 됩니다. 난청이 아니다. 아예 적을게요. 난청 아니죠. 그죠? 예, 청력 장애가 됩니다. 예, 청력이 감퇴나 난청이 되는 거. 동영상에서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을 들려주고 예상되는 상해 종류를 적으셔야 한다면 난청은 없습니다. 상해 종류에는 청력 장애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시력장애, 시력이 감퇴나 실명되는 거죠. 이것도 실명이 아니죠. 실명에 가까운 건 시력장애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필기에선 어떤 걸 고르시오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서술하시오보다는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넘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 제가 상해 종류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상처 종류다. 왜 이것만 볼 때는 안 헷갈리는데요. 뒤에 재해 발생 형태까지 공부하면 상해와 재해 발생 형태가 혼돈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진행하겠습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진 상해, 동상은 저물 접촉으로 생긴 상해, 부족은 혈액순환 이상으로 몸이 부어오르는 상해, 찔림은 자상인데요.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찔린 건 자상이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박상은 좌상인데요.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이나 근육부를 다친 상해.
절단절상은 신체가 절단된 상해. 중독지식 주의하시고, 이런 게 이제 상해 종류 있었다 기억하세요. 음식물, 약물, 가스에 의한 중독이나 지식입니다. 자, 중독지식이죠. 우리가 지식된 걸, 그죠. 앞에서 우리 산소 결핍 아닙니다. 뒤에 가면요. 산소 결핍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해 종류에는 산소 결핍이 없습니다. 중독 지식입니다. 찰과상은 피부가 벗겨진 상해입니다. 베임은 창상입니다. 창에 베인다. 그래서 베인 건 창상입니다. 창, 칼 등에 베인 상해고요. 화상은 화재나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화상. 뇌진탕은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뇌진탕. 익사는 물속에 추락해서 물에 빠지면 이거 그죠? 중독 지식 아니죠? 익사입니다. 피부병은 직업과 관련된 모든 피부 질환이고요. 청력장애는 청력이 감퇴나 난청된 것, 난청이 아니라 상해 종류 청력장애입니다. 시력이 감퇴나 실명된 것, 실명도 역시나 상해 종류는 시력장애가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발생 형태는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상해 종류는 상처 종류였죠. 재발생 형태는 사고 종류다. 어떤 사고가 났는지를 뜻한다. 이러면 조금 구분이 쉽습니다. 재해 및 질병이 발생된 형태 또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기인물과 관련된 현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네. 자주 나오는 거 제가 별표 칩니다. 주관식으로 서술하시오도 잘 나옵니다. 떨어짐은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사람이 인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사람이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게 떨어짐이다. 자, 그러면 추락은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 관련 지침이 과거 추락에서 떨어짐으로 다 한글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한다면 가급적 떨어짐 하세요. 근데 또 건설 쪽에 가면 용어에 추락이란 용어를 쓰지 않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락도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재발생 형태를 물을 때는 한글로 작성하자.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짐인데요. 요거는 지금 과거의 추락이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인데 적으실 땐 떨어짐이 더 좋습니다. 넘어짐은 과거의 전도였죠. 그죠?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요것만 적어도 됩니다.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 이렇게 굴러 넘어지는 걸 전도, 전락이라고 했는데요. 포함해서 넘어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깔림, 뒤집힘은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을 뜻하고요. 부딪힘, 접촉, 요것도 잘 나옵니다. 요거는 서술하시오보다는 보시고 재발생 형태를 동영상을 확인하고 적으시오 할 때 물체의 부딪힘, 접촉, 재해자가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이나 부딪히거나,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다가 부딪히면 부딪힘 접촉이다. 그죠?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에 의하여 접촉한 경우, 부딪힘 접촉이 있었다 기억하시고요. 맞음 잘 나옵니다.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의 맞음. 예전에는 이게 뭐였냐면 낙하비례입니다.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건 낙하고 날아오는 물체에 맞는 건 비례예요. 근데 이게 맞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하비례에 해당되는 재발생 형태는 맞음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술하시오 한다면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의 맞음이라고만 적으셔도 됩니다.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끼임입니다. 끼임도 작업형 가면 잘 나오는데요. 기계 설비에 끼이는 경우도 해당되고 감기는 것도 끼임입니다.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에 끼이는 것,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려들거나 회전체 돌기부에 감기는 것. 그래서 끼거나 물려들거나 감기는 사고까지를 전부 다 재발생 형태는 끼임이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너짐인데요.
과거엔 이거 붕괴라고 했던 거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붕괴가 이제는 무너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지는 걸 뜻합니다. 토사,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전도 잘 나옵니다. 이건 서술하시오. 잘 나옵니다. 충전부라는 건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 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 고압 등의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다 했는데요. 좀 줄이면 감전은 충전부에 신체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 전류의 통전, 유도 전류가 몸으로 흐르거나 아크에 접촉된 경우다. 이렇게 줄여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주의. 이상온도 노출 접촉인데요. 고온이나 저온 환경이나 물체에 노출 접촉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상해 종류로는 적어 놓을게요. 상해 종류로는 어떤 게 해당될까요? 고온에 노출되면 화상이죠. 저온에 노출되면 동상이죠. 그죠? 그래서 상해 종류로 화상과 동상에 해당되는 재해 발생 형태는 뭡니까? 네, 화재 아니고요. 이상온도 노출 접촉이다 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죠? 화재는 이제 불이 났을 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화상과 동상에 해당되는 재해 발생 형태는 이상온도 노출 접촉이다. 동영상에 넘어가면 이제 고온 배관이 있어요. 배관을 점검하다가 작업자가 화상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재해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그죠? 상해 종류를 적으시오 한 다음에 화상이 되고요. 재해 발생 형태는 이상 온도 노출 접촉이 된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밑에 것도 틀리기 쉬워요. 별표입니다. 유해 물질,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입니다. 그죠? 유해 위험 물질의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물질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상해 종류 중독이 되는 거죠. 그죠? 앞에서는 중독 질식이 함께 나왔죠. 하지만 상해 종류 중독 질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함께 적어도 됩니다. 중독 질식. 그죠? 그래서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에 해당되는 상해 종류, 유해 위험 물질에 작업자가 중독되는 장면이 동영상에 나왔다면 그때의 재해 발생 형태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됩니다. 자, 작업형이 출제된 거 예를 들면 사람이 산소가 부족한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죠? 이때 산소가 부족한 물에 빠져 죽었다.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 죽은 거죠. 이거는 뭐냐면 산소가 부족한 물 자체가 유해 위험 물질이에요. 그래서 재해 발생 형태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됩니다. 산소 결핍 질식이 있다, 그죠? 요거는 유해 물질과 관련이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 기능이 불충분할 때.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물에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된 건 물에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됩니다. 근데 유해 물질과 관련이 없이 산소가 부족하다. 이거는 공기 중 산소가 부족했거나 또는 기도가 막힌 상태, 기도 막힘. 그죠? 그래서 유해 물질과 관계없이 산소가 부족했다면 그때는 산소 결핍 질식이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 노출인데요. 폭발음을 제외한 일시적 장기적인 소음에 노출된 경우인데 상해 종류는 뭐가 될까요? 아까 그랬죠? 난청이 아니라 청력장애가 된다. 그죠? 그래서 상해 종류는 청력장애다. 옆에 적어둘게요. 이상기압 노출은 고저기압 등의 환경에 노출된 겁니다.
유해 강성 노출은 전리나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거. 요거는 산업위생 쪽이라 조금 중요도가 덜하고요. 폭발입니다.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이나 폭음이나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합니다. 재발생 형태의 폭발이 있었다 기억하시고요. 화재가 있습니다. 가연물의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긴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불만 났는 경우는 화재예요. 근데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면 폭발이다. 화재하고 폭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재발생 형태는 폭발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연스러운 자세, 그죠? 요거 있었다 정도 기억하세요. 물체의 취급과 관련 없이 작업 환경, 설비의 부적절한 설계, 배치로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나 동작을 장시간 취해서 신체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 만약에 동정상에서 계속 물건을 이렇게 숙여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합니다. 그죠? 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재발생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과도한 힘 동작, 반복적 동작, 신체 반작용, 압박, 진동, 네. 그 다음 폭력 행위, 이런 게 있었다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재발생 형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의 종류는 상처의 종류다라고 했고요. 재발생 형태는 어떤 사고가 났는가? 사고 종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건 떨어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건 넘어짐이 됩니다.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은 깔림, 뒤집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에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경우 부딪힘, 접촉이 됩니다.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는 경우는 맞음이 됩니다. 기계 설비에 끼거나 감기는 건데요. 물체에 끼거나 롤러기 등에 물리거나 감겨 들어가는 사고까지는 전부 다 끼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지는 건 무너짐이 되겠습니다. 충전부의 신체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 전류가 통전되거나 아크에 접촉된 경우는 감전입니다. 고저온 환경에 또는 물체에 노출 접촉된 경우, 그래서 상해 종류가 화상이나 동상에 해당되는 재발생 형태는 이상온도 노출 접촉이 되겠습니다. 유해 물질에 노출 접촉 흡입하였거나 독성 물질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자, 이렇게 유해 물질에 노출 접촉되었을 땐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되겠습니다. 유해 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하거나 기도가 막혀 호흡이 불가능할 때는 산소 결핍 질식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장기적인 소음에 노출될 때, 네, 소음 노출이 재발생 형태고요. 상해 종류는 청력 장애가 되겠습니다. 고저압의 저기압의 환경에 노출된 경우 이상기압 노출, 전리나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면 유해 광선 노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열이나 폭음이나 폭발압이 동반하여서 화재가 급격히 진행될 때는 폭발입니다. 불이 나거나 방화를 포함해서 화재라고 합니다.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나 동작을 장시간 취해서 신체에 부담을 줄 때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다. 이런 게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발생 형태 분류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발생 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는 상해 결과나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한다. 자, 볼게요.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에 끼었어요. 넘어짐도 있고 끼임도 있죠. 두 가지 이상의 재해 발생 형태가 있는데요. 신체가 절단되었습니다. 자, 신체가 절단되었다는 건 넘어짐보다는 끼는 것 때문이 크겠죠. 기계에 끼어서 손이 절단되건 하겠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피해를 크게 유발한 게 끼는 거기 때문에 끼임이 되겠습니다.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짐으로 인하여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넘어짐과 떨어짐이 두 개 있는데요. 두개골 골절이 되었다. 자, 머리뼈가 부러졌다는 건 넘어짐보다는 떨어짐 때문이겠죠. 이때는 떨어짐이 재발생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해자가 넘어짐 또는 떨어짐으로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자, 이때는 물에 빠져 죽었는데요. 이거는 넘어짐이나 떨어짐 때문이라기보다는 물에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요거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재해자가 전주에서, 전봇대가 전주잖아요. 전류 접촉, 감전,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류 접촉, 감전과 떨어짐이 두 가지인데요. 상해 결과가 골절이다, 뼈가 부러진 건 감전보다는 떨어짐 때문이겠죠. 이때는 떨어짐이 됩니다. 상해 결과가 전기 쇼크예요. 이때는 상해가 생긴 게 전류 접촉 감전 때문이죠. 이때는 재발생 형태는 전류 접촉 감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 꼭 확인하고 지나가시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계의 구동체, 회전체 등 주요 부위의 파단, 파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해를 입힌 물체의 운동 형태에 따라 맞음재해로 분류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기에도 출제되었습니다. 떨어짐과 넘어짐을 분류하는데요.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져요. 굴러 떨어진 게 아니라 계단에서 그냥 접촉하지 않고 떨어졌죠. 이때는 떨어짐이 됩니다.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다. 이거는 연필로 굴러 떨어진 경우죠. 예. 굴러 떨어지니까 바닥과 신체가 접해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 거. 이때는 뭐가 된다? 넘어짐이 됩니다. 자, 신체가 바닥면과 접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작업 발판 등 구조물의 높이가 보폭 약 60cm 이상, 한 보폭, 큰 보폭 60cm보다 더 될 때는 떨어짐으로 구분하고요. 보폭 미만, 60cm 미만일 때는 넘어짐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작업형에 보면 이렇게 작업 발판이 있어요. 한 다리를 여기에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톱질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숙여서 한 다리는 여기에 있고 한 다리는 밑에 있는데 잘못하다가 이게 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재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그때는 요 높이를 보시면 됩니다. 60cm 미만 정도 되었다면 요거는 뭐다? 예, 넘어짐이 됩니다. 예, 미만인 경우 넘어짐이 됩니다. 근데 이 높이가 60cm를 넘었다 할 때는 떨어짐으로 구분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 영상 확인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음과 이상온도 노출 접촉,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인데요. 물체 또는 물질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왔다. 그죠? 낙하비례죠. 그래서 타박상을 입었을 때는 물체에 맞았기 때문에 멍이 들거나 삐끗했겠죠. 맞음입니다. 고저온 물체, 물체는 물체인데요. 차갑거나 뜨거운 물체 또는 그래서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화상을 입었어요. 이때는 물체 자체보다는 뜨겁거나 차가운 것 때문에 지금 화상이나 동상이 있겠죠. 이상온도 노출 접촉이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떨어지거나 날아온 물체나 물질의 특성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거는 날아온 물체가 독성 유독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독 지식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체나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타박상을 입으면 맞았기 때문이고요. 고저온의 물체나 물질이 떨어져서 뜨거운 물체가 떨어져서 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재발생 형태는 이상온도 노출 접촉이 됩니다. 떨어지거나 날아온 물체나 물질의 특성, 다시 말하면 유독한 물질이었다. 그래서 내가 상해를 입었다. 요거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력행위와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인데요. 요건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개나 뱀 등 동물에게 물려서 광견병, 독성물질 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이 되고요. 감염은 없어요.
근데 개에 찔린 정도가 교상만 생겼다. 그죠? 감염이 없다면 이거는 폭력 행위가 되겠습니다. 폭발과 화재의 분류입니다.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화재가 나더니 폭발까지 갑니다. 이때 재해 발생 형태는 폭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인물과 가해물이 되겠습니다. 기인물은 재해의 원인이 된 물질이다. 기인했다라는 건 원인이 된 물질. 그죠? 네. 재해의 연필로 원인이 된 물질. 그죠? 이게 바로 기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 운동, 위치, 열, 전기 에너지도 되고요.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 물질, 사람이나 환경이 기인물이 되고요. 2차 기인물은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된 재해에 있어서 기인물을 유발시켰거나 재해나 특정 물질의 노출을 유도한 것, 즉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게 2차 기인물 되는데요. 2차 기인물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해물은 직접적으로 연필로 해를 입힌 물질인데요. 신체가 직접 접촉한 부분이 됩니다. 신체가 접촉한 부분이 신체에 해를 입힌 물질이 되기 때문에 가해물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 물질, 사람 또는 환경 요인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요. 정의보다는 찾아내는 거 한번 볼게요. 네. 기인물, 가해물 분류 기준입니다. 재해 발생 주 요인이 사물이면 사물을 기인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재해 발생 주 요인이 사람이나 기인물이 있으면 그 기인물로 분류한다 했습니다. 운전 중에 한눈을 팔다가 전주에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작이나 취급하던 물체, 만약에 내가 기계를 취급하고 있었다면 기계가 기인물이 됩니다. 그 기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근데 운전 중에 운전 중에 한눈을 팔다가 전주에 충돌했다는 건 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취급하던 물체가 기인물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운전했기 때문에 기인물은 차량 되는 겁니다. 3번에 재해 발생 주 요인이 사람이고 기인물이 존재하지 않고 재해 발생 요인이 사람이면서 기인물, 특별한 취급하는 물체가 없었다는 거죠. 가해물이 있으면 그 가해물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했는데요. 손에 들고 있던 운반물을 놓쳤어요. 그래서 운반물을 놓쳐서 내 발에 떨어뜨려서 운반물 때문에 발을 다쳤거든요. 이때는 가해물이 운반물이겠죠. 들고 있던 물건이 발을 다치게 했으니까요. 기인물도 운반물이 됩니다. 이 운반물을 운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안 났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된 건 뭐냐? 운반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주 요인이 사람이고 기인물, 가해물이 되는 사물이 없으면 사람으로 분류한다. 외부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걷다가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아무 요인 없이 내가 걸어가다가 발목을 접질렀다. 이때 기인물은 사람 됩니다. 재해 발생 주 요인이 사람이 아니고 불완전한 상태도 없으나 기인물이 있는 경우는 그 기인물로 분류한다. 자연재해나 천재, 지변 등이 해당되고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상해 종류와 재해 발생 형태와 기인물, 가해물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필기에 자주 출제된다기보다 3차 작업형에, 물론 2차 필답형에도 나오는데요. 3차 작업형에서는 동영상을 보고 적합한 재해 발생 형태를 적어라. 상해 종류를 적으라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해 종류는 대부분 필기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업형에서 재해 발생 형태를 적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이해하시고, 자, 요거를 암기만 한다고 사실은 안 되고요. 출제되었던 문제의 경향들을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별표해 드렸던 내용은 다시 한번 꼼꼼히 기억하시고 줄친 내용 위주로 조금 기억하신다면 실기 넘어가서 공부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이번 시간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입니다. 안전점검, 인증, 안전진단에 대해서 다음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